먼저 훼손의 위험에서부터 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 상태. 1995년에 발굴된 달리도선이 16년간의 긴 보존 처리를 마감하는 날이다. 95년 발굴된 그 시기부터 2001년도까지 탄렴 처리장에서 탄렴 처리를 진행을 하고 2002년도부터 경화 처리실로 옮겨져서 PEG 폴리에티콜 글리콜이라는 약품을 써서 총체적으로 경화 처리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 건조 처리가 진행된 겁니다. 목포시 달리도 북쪽 해변에서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된 달리도선. 신고된 매몰 선체가 고대의 전통 한선 구조로 확인되면서 1995년 6월 달리도선의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된 8척의 아마 고려시대 선박이 있습니다. 그 선박을 봤을 때 시대적으로 이제 그 조선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달리도선과 완자도선에서는 아주 구조적인 것이 많이 변화된 것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도선의 선체편들이 옮겨진 곳은 해양유물전시관의 한 전시실. 앞으로 달리도선은 이곳에서 복원이 된 후 우리에게 공개가 된다. 해양유물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는 발굴 복원 선박은 신안선과 완도선 두 척이다. 모두 발굴 당시 남아있던 상태 그대로 보존, 복원이 이루어졌다. 유물은 과거에 인류가 만들어 현재까지 전하는 문화적 대상물이다. 난파선을 통해 당시 선박 형태는 물론 그 시대의 역사를 규명해가고 있다. The excav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as I said before, we are discovering new things. People believe something happened, but sometimes that is different. The reality is different.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태안해역에서 2008년부터 10년 계획으로 대규모 발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07년 대섬 앞바다 청자 보물선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0년 마도 해역에서는 13세기 조은선 두 척이 연달아 발굴됐다. 그리고 현재 마도 해역에서 세 번째 난파선을 발굴 중이다. 그렇다면 태안 앞바다에서 난파선이 잇따라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발굴된 선박은 마도 3호선을 포함해 11척, 모두 서해에서였다. 태안은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수많은 배와 조은선들이 오가던 뱃길이었고 서해는 중국과의 사신왕래나 무역을 하기 위한 바닷길이었다. 특히 해저 지형이 복잡하고 조류가 급해 조난사고가 잦았다. 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암초가 많이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바다를 운항하다 배가 운항하다 보면 암초를 만나서 그 좌초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안개가 또 문제입니다. 이쪽 태안 쪽에서는요. 안개가 굉장히 봄철에는 굉장히 자주 끼거든요. 하루 종일 끼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많이 좌초되는 거죠. 서해안에서는요. 수중 발굴은 바다라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바다에도 1999년부터 수중 탐사 첨단 장비가 하나둘씩 발굴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중 탐사 첨단 장비도 다양해졌다. 첨단 장비의 개발과 연구도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전문화된 해양 탐사선이 건조되고 유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기술들이 개발됐다. 음향학을 이용한 해저 탐사도 가능하다. 수중 탐사 전용선 시뮤즈호에서는 수중 유물 탐사와 발굴에 필요한 각종 첨단 장비가 모두 장착돼 있다. 그 넓은 범위를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조사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이상체 지점, 그러니까 장비 탐사를 해서 이상체 유물이라고 여겨지는 곳, 유물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이상체 지점을 그걸로 포인트들 몇 군데 지점들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탐사를 실시해서 그게
그 문화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걸로. 다중빔 음향 측심기는 음향 탐사기기 중 첨단 기술이 집약된 대표적인 장비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해저 지형 자료 수집과 탐사가 가능하고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 원리는 동시에 많은 음향 신호를 발사하고 이를 다시 수신하여 해저 지형을 3차원 영상 처리해서 해저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한 번 음파로 수심의 7배가 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빔들이에요. 이게 다 참 하나하나가. 이러한 자료는 해저면의 상황뿐만 아니라 수중의 이상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마도 2구역을 발굴해냈네요. 이 배를 지금 빼내니까, 근데 이 마도 2호선이라는 배 자체를 이 C구역 끝에쯤에서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다중빔 음향 측심기의 3차원 영상은 물체를 가시화시켜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탐사가 가능하다. 바닷속 지질구조 측정에는 음파를 이용한 지층 탐사기가 이용된다. 음파의 반사파를 이용해 해저의 지질과 지층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다. 해저면에 매몰돼 노출되지 않고 해저면에 묻혀있는 매질을 잴 때 주로 사용하는데 그 물체의 밀도 차이에 따라 물체를 파악해 영상화하는 것이다. 직접 잠수사가 하게 되는 것보다 이런 음파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10만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일일이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은 계략적으로라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ROV, 즉 원격 조정 무인 탐사기는 수중 작업이나 촬영이 가능한 최신 탐사 장비다. 무엇보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선상이나 육상에서 원격 조작할 수 있어 수중 작업에 있어 그 활용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오늘 원격 조작 무인 탐사기로 마도 3호선의 발굴 현장 부근에서 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내부에 장착된 프로펠러는 바다 내의 빠른 유속에서 탐사기의 균형과 목표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또한 약 90도까지 움직임이 가능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장착된 로봇 팔로는 유물의 샘플링과 작은 유물의 직접 발굴도 가능하다. 원격 조정 무인 탐사기는 잠수사가 작업이 불가능한 깊은 바닷속과 위험한 지형에서 그 일을 대신한다. 장시간 깊은 수심에서도 잠수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깊은 바닷속 ROV 카메라에 이상 물체가 포착됐다. 확인이 필요한 상황, 유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원격 조정 무인 탐사기의 모든 움직임은 바로 배에서 조정되고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이상 물체를 ROV로 인양하기로 했다. 이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 더 긴 시간에 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ROV 자체 내에서 그 로봇 팔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그 샘플링도 한 점 정도는 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중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76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난파된 신안선부터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조차 없었던 당시 발굴은 대부분 해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다. 당시에는 그 민간에서 잠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수중 발굴은 아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수중 발굴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첫 수중 발굴로 기록된 신안선 발굴은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이 어려웠던 상황. 거센 조류와 탁한 시야를 극복하고
수중에서 제대로 된 발굴 작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토막은 바로 인양을 했는데 다른 한 토막은 당시의 여러 조건 때문에 바로 인양을 하지 못하고 그 이듬해 인양을 했어요. 근데 1년 뒤에 우리가 발굴했던 그 연골은 다소 부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충이 먹은 거죠. 그 사이에.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보면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예. 태안 앞바다 마도 3호선의 발굴 작업이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또 파셔야지. 또 파야지. 네, 또 파야지. 여기 유물 인양은 잠수사의 몫이다. 헬멧에 카메라가 장착되면서 바닷속 상황을 알 수 있고 마이크로는 바지선과의 교신이 가능해졌다. 계속된 장비의 개발은 수중 발굴 현장에 변화를 주고 있다. 잠수사가 들어온 바닷속은 흐릿한 시야와 빠른 조류로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수중 발굴에 있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그리드는 발굴 구역의 구분, 방향 표시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다. 잠수사가 작업할 공간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대개 한 구획당 가로 세로 1m의 정사각형으로 그 틀에 맞춰 구획틀을 만들어간다. 그리드 밑의 수중 유물은 발굴 전 철저한 기록과 도면 작업이 이루어진다. 바닷속 시계는 고작 1m 정도. 그리드가 설치되면 매몰 선박과 다른 유물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그 수중에서는 1m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1m, 1m의 정사각형을 위치별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그 위치에 위치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구획 틀이거든요. 그걸 그리드라고 하는데 아무리 정확하게 사람이 이렇게 뭐 줄자를 재고 뭐 하더라도 그 위치는 편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드 1m, 1m 그리드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편차는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드 설치가 끝나면 제토 작업이 진행된다. 유물을 덮고 있는 퇴적물들을 걷어내는 것이다. 이때도 유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장비가 투입된다. 바닷속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유물은 훼손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모든 처리 과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수중 발굴에 있어 많은 첨단 장비가 투입되고 철저하게 계획되는 것도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수중 발굴과 관련해서 첨단 장비들을 많이 동원을 하고 또 실시간 잠수사들이 이 작업하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그 영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하고 바로 지금 송수신을 하면서 작업 지시를 하고 받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위급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유물의 어떤 손상이나 유해가 되는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바로 제지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유물을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 환경이 가능해진 것은 수중 발굴에 과학이 접목되면서였다. 그 앞쪽 그 흙들 많이 차 있을 텐데 접판이 맞나요, 그게? 아, 알겠습니다. 일단 유물로 확인되면 인양이 시작된다. 바닷속 유물은 조류에 떠밀려 갈 수도 있고 언제 변할지도 모를 바다 환경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수습을 진행해야 한다. 유물의 종류와 재질에 따라 유물 수습의 방법도 달라진다.
갯벌 위로 노출돼 있는 유물. 나무 재질의 긴 막대다. 목재 유물의 경우 육안으로 보기에는 일반 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긴 시간 바닷속에 있던 목재는 이미 많은 훼손이 일어난 상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내부에 있었던 그런 여러 성분들이 훼손되어서 이제 스폰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육상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수면 위로 나와서 단 30분 정도라도 건조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본래 상태를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훼손이 진행이 돼 버리니까. 수백 년 동안 바닷속에 있던 유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때부터 유물의 처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유물은 인양되면서부터 이미 또 다른 훼손 환경에 노출된다. 2차 훼손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발굴과 보존은 어쩌면 또 다른 파괴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과 과학과의 싸움이다.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괴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발굴을 할 때는 항상 내가 파괴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발굴에 임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중국 광동성 양지양시 하이링섬에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 바로 해양 실크로드 박물관. 이 박물관 규모는 그 넓이가 13만 평방미터로 박물관 수장품의 규모가 3만여 점에 이른다. 놀랍게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 모두 한 곳에서 발굴된 것들. 중국 난파선 남해 1호에서 나온 유물들이다. 这个南海1号是南宋时期的一艘远洋贸易商船，它长从目前调查结果来看，长有30.4米，宽有9.8米，行深有4米。它主要是一艘商船，大概也是从事一种商业贸易啊，主要是销售这个瓷器。 해양 실크로드 박물관엔 매일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온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형 유리관, 수정공이다. 그 안에 남해 1호가 보관돼 있다. 발굴 당시 남해 1호의 인양 방법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전통 방식대로 선체 안에 유물을 발굴한 후 선체를 인양할 경우 선체의 2차 훼손이 우려됐기 때문이다.其实我们认为最贵重的文物就是沉船的船体。如果要是我们发掘船体，就可能要把沉船船体给拆掉，拆掉再拼接，那是非常难的。所以我们用这种方法呢，首先把我们认为最贵重的文物，就是沉船的船体保护下来了。 그 결과 2007년 난파선 남해 1호 발굴 현장에서는 새로운 인양 방식이 시도됐다. 전체 인양이었다. 这是一个整个沉箱的结构图。我们的沉箱分了上下2个部分，最后起吊出水的就是这个沉箱的上沉箱，这个沉船就包裹在上沉箱内。它的一个沉箱是双壳体结构，就是有2层的壳体，就是为了保证这个沉箱的整个的强度。 인양 당시 남해 1호는 특수 제작된 인양 상자에 통째로 담아 올려졌다. 무게가 5천여 톤 이상이 넘는 인양 상자를 들어올리기 위해 아시아 최대 기중선이 투입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철강으로 특수 제작된 인양 상자를 남해 1호가 묻혀있는 바닷속 위치로 정확히 내린다. 그 위에 철근 콘크리트를 올려 그 무게로 인양 상자가 남해 1호가 묻힌 해저 15m 아래로 들어가도록 압력을 가한다. 그런 다음 이중구조 사이의 틈에 길이 15m, 무게 5톤의 철근 36개를 양쪽 홈에 끼워 넣는다. 인양 상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철판으로 밀봉하면 인양 상자가 분리된다. 인양 상자를 크레인으로 수중 1m 지점까지 끌어올린 뒤 바닷속에 대기하고 있던 이동 선박 위로 옮겨 이동 선박을 물 위로 서서히 올려 물을 빼며 인양을 진행했다. 이렇게 남해 1호의 전체 인양엔 다양한 공학적인 설비가 활용된다. 应该讲，蓝海1号整体打捞呢，我想它首先是一个水下考古技术方面的一次创新，因为这种打捞的方式在这个整个世界范围内都没有实现过。那通过这种方式呢，我们就实现了这种水下文化遗产的一个迁移式的保护。我们把它这个完整水下文化遗产完整的移到一个可以人为控制的环境里面，可以做更精细的这种发掘、保护以及后期的这个展示工作。 남해 1호를 수정군까지 옮기는 것도 문제다. 운반 과정에도 공학적 설비가 필요했다. 이동 중에 남해 1호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은 공기주머니였다. 유물에 최대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바닥에 공기주머니를 깔아 끌어당기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남해 1호가 이곳에 옮겨진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선체와 유물 모두 인양 상자 속에 그대로 수정공안에 보존되고 있다. 몇 차례 부분적인 발굴 작업은 있었다. 그러나 좀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발굴이 가능해질 때까지 이대로 둘 예정이다. 我们要把这个文物的保护措施 和保护的技术路线都完善了，我们才选择正式的发掘方案。所以这个保护措施和保护那个技术路线呢，它是有一个过程，因为它这种文物是一个劣化是一个渐变的过程，所以要等这个过程完成以后，我们根据这个过程来做这个正式的发掘方案。 수정궁은 해상 실크로드 박물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다. 남해 1호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수정궁 안의 환경은 남해 1호가 잠겨있던 바닷속 환경과 동일하다. 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온도 조절과 순환 시스템이 내장돼 있다. 그리고 물의 깊이는 12m를 유지한다. 这个12米呢，对于水下考古来说，这个潜水在12米的水深里面是不需要减压的，就是对有效的防止了工作人员就是潜水这个水下考古人员患减压病的那个几率基本上是不会得减压病的，在这个深度。第二个有一定的就是说船表面到水面 有4到5米的那个压差，作为一个常规的那个抽泥器具式抽泥是可以做到的，就是它可以进行抽泥，太浅了也不行，太深了呢也不行。수정궁 안의 바닷물은 순환 시스템에 의해 매일같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해준다. 这个是排水的，是我们平时水晶宫里排水的是一个循环的一个部分，一个构件，日常的维护啊各方面的。这个나이스 알아，你要清理下嘅，首先呢就 수정궁은 8개의 배수관을 통해 하루에 6시간씩 약 800에서 1000입방미터의 물이 순환된다. 바닷물은 해양박물관에서 300m 떨어진 해저에서
배수 라인을 통해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매일 이렇게 수정공 안에 물을 순환시켜주는 것은 무엇보다 남의 일호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수정공 안에 물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발견 이후 인양에서 수정공에 오기까지 20여 년. 남의 1호의 본격적인 발굴과 보존 처리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해양 발굴은 끊임없는 연구와 과학의 기록이다. 科学只能代表一种手段，但是它最终的目的都是为这个发掘服务，为我们这个获取遗址的文化信息而采用的一种手段。 해안보존센터에 있는 타렴장. 현재 이곳에서는 마도 2호선의 선체편들이 타렴 처리 중에 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있던 유물은 인양 후 무엇보다 염분을 제거하는 타렴 처리가 최우선돼야 한다. 오랜 시간 바닷물에 잠겨있던 목재는 인양 후 수분이 증발하고 염분이 세포에 달라붙어 수축과 균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수중 유물은 반드시 타렴 처리를 거쳐야 한다. 수중에서 인양된 금속 유물은 대부분 부식물이 뒤덮인 채 발견된다. 마도 2호선에서 발굴 인양된 이 유물 역시 마찬가지. 금속 유물의 경우 타렴 처리 전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철제유물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서 침투될 때 갯벌이 고착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돌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암석화가 되어 있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지금 소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이 철과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 유물에 부식에 영향을 줘서 이 유물이 나중에는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발굴된 유물은 재질이나 훼손 정도에 따라 보존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이때 정확한 유물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잘못된 처리가 오히려 원형을 파괴하거나 또 다른 훼손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물의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존 처리 방법을 찾아낸다. 보존 처리를 진행을 하면서 과학적인 분석은 항상 같이 진행이 됩니다. 유물의 내외부의 구조적인 결함 상태,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적외선 촬영 같은 기본적인 관찰 분석을 실시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유물의 보존 처리 방법, 그리고 보존 환경에 대한 방법, 그리고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시대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게 분석 과정입니다. 마도 1호선 발굴 당시 인양된 금속 유물의 분석 작업이 한참이다. 유물의 미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광학 현미경을 통해 유물이 가지는 고유 모양을 확인해 이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금속 유물은 제작 과정과 환경으로 인해 미세 구조가 모두 다르다. 미세 조직 구조로 관찰을 통해서 침상 구조의 마르텐 사이트가 관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알파상의 쌍정이 관찰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온으로 단조 작업을 한 이후에 찬물에 급격히 딱 냉각을 해서 제작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성분 분석이다.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유물 표면을 확대해 이때 화면에 얻어진 상을 성분 분석기로 보내면 분석 결과가 나온다. 구리가 약 77%, 주석이 약 23%로 제작된 청동이다.
이런 과학적 분석 조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유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보존 처리 방법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유물은 합성수지 용액에 침적해 진공 함침기에서의 경화 처리가 결정됐다. 약화된 유물의 강화와 부식 방지를 위해서다. 저희가 유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저희들이 그 유물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한 이 만들어진 그 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 처리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후세에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사들이 탈엠장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가지고 온 박스 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든다. 코어 채취기다. 선체 목편에서 코어를 채취하기 위해서다. 우선 발굴 선박은 그 시기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사들이 선택한 방법은 연륜연대 측정법. 나이테의 패턴을 이용해 연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선박으로 사용한 목재는 채취된 시기와 지역적 기후에 따라 나이테의 간격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 대상이 유물이기에 함부로 훼손을 가할 수 없다. 그래서 연륜이 잘 보이는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해 연대를 알아내는 방법을 먼저 취한다. 유물의 어떤 그 형태,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훼손하면서까지 어떤 분석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는 그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때론 직접적인 시료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코어 채취다. 코어 채취기를 사용하면 직경 약 0.7cm의 작은 구멍에서 원통 형태의 시료를 얻을 수 있다. 세월의 흐름으로 연륜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실시한다. 코어로 채취된 시료로 보다 정확한 목재의 연륜을 확인할 수 있다. 채취한 코어는 현미경으로 연륜의 폭을 측정해 파일로 저장한다. 측정된 연륜들이 그래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데이터화한 마스터 연대기에 적용해 연대를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 찍은 연륜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성해 하나의 연륜으로 만들어 연대를 측정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선체들이 거의 고려시대 선체들이었어요. 근데 그 고려시대 선체들이 배마다 구조적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체들, 고려시대 선박에 대한 그 연대들이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연대를 얻어서 그 선박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기본 데이터 축적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중에서 인양된 목재의 보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태 유지와 강도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목재 속을 채우고 있던 물을 빼고 그 자리에 약품을 넣어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경화 처리 과정을 거친다. 약품의 농도와 처리 기간은 유물에 따라 다르다.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린다. 구조 내에 약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용액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물른 상태죠. 경화 처리가 시작되면 나무의 세포를 채우고 있던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품을 침투시켜 물이 빠져나간 자리를 대신 메꿔준다. 단계적으로 약품을 흡수시킴으로써 건조와 변형을 막을 수 있다. (2003년) 발굴된 12동 파도선의 선체편들이 4년간의 경화 처리를 마쳤다.
이 선체편들은 앞으로 밀폐 공간에서 오랜 기간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조 처리가 끝나야 비로소 목재 본래의 강도를 되찾게 될 것이다. 전시실로 옮겨진 달리도선 선체편들은 이제 복원을 앞두고 있다. 달리도선은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형의 전통 한선으로 복원이 완료되면 선박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런 선박 복원에도 과학이 접목되고 있다. 선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강도면이라든가 조립했을 때의 방법들, 또 연결 구조에 대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은 상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연적으로 벌어지면서 배형이 틀어진다는 거죠. 선박 복원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형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양된 선체편들의 실측 결과를 가지고 조선 공학적 분석을 거친다. 조선 공학적 분석은 고대 선박을 건조한 그때 당시의 조선 기술을 데이터화하는 작업이다. 선체 복원력과 운항시 받을 저항력 등을 고려해 제작된 선박의 형태를 알아낼 수도 있다. 그 후 잔존 부재의 실측 결과로 도면화 작업을 거쳐 모형 복원 후 실제 복원이 이루어진다. 그 선체를 각각 해체해서 인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저에서 이제 촬영했던 영상본 말고는 발굴 당시에 정확한 그 선체 구조나 이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잔존 부재를 이렇게 발굴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결합이 돼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확인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그 우리나라 이제 선박 복원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다에서 잠자고 있던 수중 유물들이 첨단 과학기술로 다시 태어나 세상에 공개됐다. 발굴에서 보존, 복원까지 최고 20여 년이 넘게 걸린 유물도 있다. 이런 유물에 있어 보존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는 전시 공간의 환경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목재류는 온습도에 민감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애써 복원된 유물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PEG 용액의 경우는 흡수성을 가지고 있는 약품으로서 습도에 상당히 민감한 약품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온도와 습도를 저희가 조절하지 않으면 그 약품이 녹아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도하고 습도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보존 처리를 마친 유물들인 만큼 훼손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각 유물의 재질과 보존 처리된 약품에 따라 환경을 달리하여 맞춰준다. 보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존 처리 후에 환경을 어떻게 적용을 해주냐에 따라서 유물을 오랜 시간 보존을 할 수 있고, 보존 환경이 전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존 처리가 아무리 잘 됐더라 하더라도 보존 환경이 안 좋을 경우에는 바로 다시 재파기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바닷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바닷속 어딘가에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조각들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 수중 유물은 발굴을 통해 세상에 드러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중 유물의 조사와 발굴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만큼 바닷속은 우리와 가까워졌다. 바다는 긴 세월을 견딘 유물들을 품고 있는 곳이기에 그 세월의 비밀을 밝혀줄
과학적인 탐사와 발굴은 계속될 것이고 이제 바닷속 시간은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마도 인근에서 수많은 유물의 매장처를 발견했다. 이후 본격적인 수중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올 8월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고려 청자가 발견되면서 발굴 작업이 활기를 띠었고 이어 마도 2호선의 선체가 발견됐다. 현재 인양 중인 마도 2호선에서 발견된 청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던 중요한 유물이다. 최고급품으로 꼽히는 상감청자 매병, 어깨에 구름 모양이 장식된 은각 매병도 있다. 현재까지 마도에서 발굴된 선체는 2척. 도자기와 그릇 외에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다수 발견됐다. 지금 마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은선이라는 게 세곡으로 음반하는 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거거든요.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축찰들이라든지 목관들이 나와서 중요한 의미를 갖죠. 당시 공유를 운반했던 조공선임을 알려주는 벽시와 화물표가 출토되면서 마도선은 우리 선박사의 한 획을 그었다. 수중 발굴에 참여하는 민간 잠수사는 경력 20년이 넘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2인 1조로 작업을 한다. 잠수사들이 쓰는 헬멧에는 특수한 장비가 부착돼 있다. 서해 바다의 탁한 바닷속을 환하게 비춰주는 조명과 작업 과정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는 물론 교신할 수 있는 마이크까지 갖췄다. 이런 장비 같은 때는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줄신호로 했거든요. 줄신호로 하면 아무래도 잘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위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작업하는 걸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바닷속 선체를 실측해 놓은 도면. 정해놓은 작업을 순서대로 하기 위해 입수 전 꼼꼼하게 체크한다. 입수하는 잠수사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 않는 건 유물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작업장과 연결되어 있는 밧줄을 잡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된다. 잠수사를 작업장으로 인도하는 건 바지선과 연결되어 있는 밧줄뿐. 뻘이 많은 서해 바다는 수중 시계가 단 10cm도 나오지 않는 날이 많다. 움직일 때마다 뻘이 일어나면서 부유물이 눈앞을 가리기 일쑤. 잠수사는 감각의 의지에 나가야 한다. 2명의 작업자가 함께 입수하는 만큼 공기를 공급해주는 줄도 2개. 이 줄이 이 밑에 잠수사의 생명줄이에요. 이거 하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큰일 나니까. 때문에 줄이 엉키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며 작업해야 한다. 수중 발굴에 폭넓게 사용되는 그리드 작업. 잠수사가 작업할 공간을 미리 정해놓는 것으로 가로 세로 20m의 큰 구역을 정하고 다시 1m씩 세부 구역을 정하는 것이다. 먼저 쇠기둥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작업. 쉽게 뽑히지 않도록 뻘 깊숙이 자리를 잡고 망치질을 시작한다. 육지에선 단시간에 해칠 수 있는 일. 하지만 수중에선 망치를 한 번 드는 일조차 여간 힘에 붙이는 게 아니다. 이때 물속이 일순간 혼탁해졌다. 망치질로 인해 뻘이 일어나
잠수사의 시야를 가린 것이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수중 작업. 안 보이는 상황이 길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 갖고 내려가는 소리죠. 잠깐만 기다려보니까 중력이 힘들잖아요. 물속에서는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힘들다고 보면 되죠. 갯벌이 가라앉길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 잠수사. 쇠기둥에 얇은 로프를 묶어 가로 세로 20m 대형 사각형을 만든다. 밧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묶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세부 구획까지 나눠주면 그리드 작업이 끝난다. 그리드는 발굴 구역을 구분해 놓을 뿐만 아니라 방향 표시까지 해 잠수사가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온몸으로 가해지는 수압을 견디며 작업한 이들. 고단함이 느껴진다. 더워가지고 옷이 다 땀에 젖어졌어요. 이번 수중 발굴에 참여하는 잠수사는 총 8명. 협소한 작업 공간과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를 이뤄 교대로 작업한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개인 공기통을 맨 잠수사가 보인다. 아무래도 이제 속에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독립적인 공기 공급원, 이 외부의 도움을 안 받고선도 완벽하게 감압까지 하고 나올 수 있는 양의 공기는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만큼 극한의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제토 작업으로 수십 혹은 수백 년간 유물을 덮고 있던 두꺼운 뻘을 제거해내는 작업이다. 슬러지 펌프는 흡입력이 강해 자칫 손이 빨려 들어가면 절단될 정도로 위험한 장비다. 입구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하는 잠수사. 이처럼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토 작업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수세기에 걸쳐 퇴적된 갯벌. 장시간에 걸친 제토 작업 끝에 800년간 묻혀있던 선체가 모습을 보인다. 발견된 고선박은 소나무로 만들어진 고려시대 배. 나무 못으로 연결된 목선은 수백 년간 갯벌 속에 묻혀 있어도 원형이 잘 보존될 만큼 치밀하고 촘촘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인양에 앞서 선체는 저판과 외판의 구조물을 모두 분리해 놓는다. 통째 인양했을 때 전체적인 구조물을 짜야 되는데 그 구조물을 짜는 시간과 공력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통째 인양한다 해서 안전하게 통째로 다 인양되는 게 아니고 표면 장렬하다 기타 변수에 따라서 그것들이 더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대형 선체일 경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를 분리해 인양한다. 고려시대 선박들은 모두 쇠못이 아닌 나무못으로 연결돼 있어 선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연결구인 나무못을 잘라 분리하는 것이다. 단단한 재질의 소나무로 만들어진 마도 2호선.
각각의 선체를 연결한 나무 못을 제거한 후 분리된 선체를 들어올려야 하는데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잠수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시야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시야가. 인양 작업이 중단됐다. 무거워가지고 큰 데다가 무거워놓으니까는 사람 세 사람이서 들지를 못해요, 물속에서. 선체 조각이 생각보다 커 잠수사 3명이 힘을 써도 꿈쩍도 않는 상황. 네. 가운데 못이 있어버려요. 장부임에요? 볼 때는 장부임에 못이 있었나고요? 못이 있었나니까. 앞뒤가 똑같은 못이에요. 빼보니까 못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운데 저 빠졌는데 앞에 채 내려가지고 올려보래요. 올려보자고요. 그거. 괜히 놔두면은. 지금 이 지금 물에 가겠냐, 파겠냐, 올리겠냐. 이게 물선 사람은 눌러놨으니까 내려오지 않았더니. 용병 나오면 얘기하고 나도 한번 들어가고 가보고. 봐봐. 밀물의 영향으로 물살이 세지면 큰 선체 조각을 옮기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육지로의 이동 작업이 수월한 이때를 놓칠 수도 없는 일. 사실 인양하기에 좋은 때는 1년에 채 며칠도 안 된다. 고민하는 잠수사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날씨는 잠수사들의 결정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데 결국 인양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먼저 작은 선체 조각들을 인양하기 편하게 한 대로 모아놓는다. 현재 작업 중인 선체 조각의 무게는 전체 2톤가량. 탁한 시야로 몇 발자국 떼지도 못하고 밧줄에 걸리기 쉽사. 바닷속에선 1m 걸음도 쉽지가 않다. 공기 주머니를 단 받침대에 선체 조각을 올려 인양한다. 수중에서 대기하고 있던 잠수사가 받침대를 작업장으로 내리는데 한 잠수사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대로면 받침대가 덮치는 상황. 다행히 다른 잠수사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큰 위기를 모면했다. 수중에서 작은 실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거대한 선체 조각 아래 받침대를 밀어넣는 데는 성공했다. 공기 주머니에 산소를 주입시켜 인양 준비를 하는데 준비해온 공기 주머니를 모두 채워도 거대한 선체 조각은 도통 움직일 생각을 않는다. 한 시간을 꼬박 씨름하고 겨우 바지선으로 올라오는 잠수사들.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
선체 조각의 크기가 커 다른 날보다 체력 소모가 컸다. 작업을 끝내놓고 늦은 점심을 먹는 잠수사들.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생활하기에 끼니도 손수 싼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고된 작업 끝엔 단촐한 식사도 진수성찬 부럽지 않다. 월서에서 오랜 시간을 못 지었다고 배고픔 때문에. 이번은 어느 때보다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선체를 인양할 받침대를 들고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잠수사. 지난 작업에 분리해놓은 선체 조각. 선체 바닥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분리된 선체 중에 가장 크다. 사람 몸통만한 목재. 물속에서는 2배, 3배 힘이 더 들어간다. 작업이 격렬해질수록 꼬이기 쉬운 공깃줄. 이는 잠수사에게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동료들은 늘 공깃줄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퀵이 생길 수가 있어요. 퀵이 호스가 꺾여가지고 얘가 잠수사하게 공급이 안 되버죠. 잔잔한 바다. 물 위로 뱉어내는 공기방울만이 그들의 격렬한 작업을 증명해준다. 선체 조각과 씨름한 지 30분째. 드디어 받침대 위로 목재를 올렸다. 자신의 호흡기를 빼서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주입하는 잠수사.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공기주머니의 부력으로 선체 조각은 쉽게 수면 위로 올라간다. 육중한 선체 조각. 물속과는 달리 물 위에서는 장정 서너시 힘을 써도 꿈쩍하지 않는다. 크레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움직이는데 선체 조각은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멀쩡했다. 한 800년 이상 지난 목재거든요. 목재라는 게 원래 그 육지에 있었으면 800년이 지났으면 썩어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을 텐데 물속이라는 환경 때문에 남아있는 건데. 날씨의 변덕은 계속됐다. 갑작스런 강풍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바지선. 선체 조각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묵직한 크레인 줄마저 흔들리게 하는 강풍. 금방이라도 작업자들을 덮칠 듯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이어지는데 몸을 사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안전보다 귀한 유물이 훼손될까 더욱 걱정인 그들이다. 좀 내가 조금 다치더라도 그냥 밀고 일하고 있어. 버텨야 되니까. 유물 안 다쳐야 되니까. 발굴단의 노력으로 드디어 빛을 본 800년 전의 과거. 가까이서 만져본 목재는 마치 스펀지처럼 물렀다. 그 나무 원형 같은 거 만져보면 살짝 약합니다, 굉장히. 예, 쑥쑥 이 들어가더라고요. 조직들에 지금 물이 스며들어가지고요.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부서지고 이렇게 중심을 잘못 맞추면 무게문이 부러지기도 하고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이게. 나무 조각 하나가 때로는 어떤 역사서보다도 많은 비밀을 담고 있기에 학예사는 이 순간
마치 보물 상자를 열듯 떨리는 마음이다. 도자기라던가 그다음에 이 선박 자체의 그런 선박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시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고려 중기 한 13세기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고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급히 부직포로 목재를 싸는 사람들. 바닷물 속에서는 원형을 유지했어도 공기와 닿으면 급격히 산화되기 때문이다. 충분히 바닷물을 뿌려준 다음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비닐로 꼼꼼히 덮어둔다. 누구보다 지쳐있을 잠수사. 이런 그를 늘 다독이는 것이 있다. 최초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죠. 자부심. 예. 그 유물이랑 최초로 우리가 먼저 대면을 하니까 뻘 속에 있는 잠자고 있는 유물을 최초로 봤다는 거, 거기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배 위를 가득 채운 선체 조각들. 이젠 이를 육지로 옮길 차례. 선체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만조대를 기다려 선체 조각을 옮긴다. 선체 조각의 손상을 막으려면 이동 작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선체 조각을 감싸고 있는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이다. 뒤로 뿌려잡아 뒤로 들어. 갑자기 부서진 받침대. 그러나 다행히 선체 조각은 무사했다. 이게 만약 부서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쎄 뭐 일종의 범죄자가 되죠 저희들은. 언제나 조심해서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보존 처리와 연고를 위해 어디론가 이동되는 선체 조각. 그곳에는 마치 수영장처럼 큰 수조가 있었다. 목재 속에 그 염분들이 이제 많이 스며 있거든요. 바닷물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거하는 탈염 처리를 하는 탈염장입니다. 선체 조각을 수조로 옮기는데 목재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라 약간의 충격에도 부서질 수 있다. 팔힘만으로 무게를 지탱해 서서히 나무를 내려야만 한다. 그만큼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800년간) 바닷속에 있던 목재의 세포는 유기물 대신 바닷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 그 염분을 제거하고 빈 세포 속을 담수로 채워 넣어야 보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최장 3년이 걸리는 탈염 처리. 수주에 수시로 깨끗한 담수를 공급해 주는데 작년 마두에서 인양된 1호선의 선체들도 이곳에 있다. 잠시 무리해서 망중한을 즐기는 막내 학예사. 원체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수영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시원하거든요. 이런 한때가 또 있어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일이? 긴 하루가 저물었다. 발굴단이 떠난 바지선을 지키는 한 사람. 김상일 선장이다. 배가 멀다 보고 못하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저 가해가 정박에 있다가 하면은 이제 못하는 여러분들이 배달을 안 하죠. 그는 하루 24시간을 배에서 보낸다. 나름의 살림 비법도 터득해 직접 잡은 해산물로 별미 반찬을 만들 정도로 바다 생활에 익숙하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혼자가 되면 어김없이 외로움이 밀려든다. 혼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역밥 이렇게 못할 때 이러다 싶 생각이 좀 많이 좀 나요. 이튿날 두 번째 탐사를 나간 양순석 학예사. 바다 한가운데서 반가운 이를 만났다. 잘 찾았어요? 전복 땄어요? 네? 전복 땄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물건이 되게 귀해요. 여기는 저희들도 그 연초에 그저 원안 인근 해역에서 저분이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었거든요. 지금 탐사하는 지역에 저분이 신고하신 분이에요. 많이 잡으셨어요? 한달음에 달려갈 정도로 반가운 얼굴. 싱싱한 전복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내일부터 우리 이제 왔어. 우리 없어요. 귀해요. 그전에도 그릇은 봤어요. 떨어진 거. 근데 관심 없이 보고 왜 그릇을 갖다 바다에다 버렸지. 그냥 이런 생각만 했지.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신경도 안 쓰고. 그때 또 우연찮게 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막 그 바닷속에 모래가 파져가지고 그릇이 다 튀어나온 거야. 근데 겹겹겹겹 쌓여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건 예사롭지 않은 그릇이다. 그래갖고 마도 인근에 사는 해녀 안선월 씨. 작년 겨울 해삼을 잡으러 바다에 갔다 갯벌 속에 묻힌 고려 청자를 발견했다. 그녀의 신고로 정밀 조사가 이뤄졌고 수백 점의 유물이 확인됐다. 이 바다에는 지금 어떤 유물들이 묻혀 있는 걸까? 고요하고 깊은 바다. 오래된 늪 같은 해초숲을 지나 조금씩 유물들의 흔적이 보인다. 과거 어느 시간 어느 계절에 누군가의 손으로 채 전해지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이곳에 묻혀 있다. 당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파편들. 이 작은 조각으로 800년 전 사람들의 삶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